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 이런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시는 멋진 영상을 간단하게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본 영상 10분 시청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놀라운 기능을 이용하여 누구나 영화나 CF 같은 이런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하이퍼랩스 기능을 이용하여 전문가 못지않은 영상을 찍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야만 찍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퍼랩스를 이용을 해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멋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랩스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60배속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배속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5배속을 주시게 되면 달리는 중이거나 역동적인 사람을 찍을 때 쓰이는 배속이 되겠고요. 그 다음 10배속은 지나가는 차들, 그 다음 15배속은 움직이는 구름, 30배속은 걸어다니는 사람, 60배속은 일출이나 일몰 촬영할 때 이용하는 배속이죠. 자, 그 다음에 15배속 야간 모드는 야간의 빠른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야간 45배속은 자동차의 움직임을 빗줄기처럼 촬영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퍼랩스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을 구름 촬영 모드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속을 선택을 하시고요. 15배속을 주고 구름 모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 스마트폰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손바닥 표시를 눌러서 슈퍼 스테디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전부 잡아주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하이퍼랩스 버튼을 누르면 15배속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15초를 촬영을 했을 때 1초 촬영 분량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5초의 분량을 압축해서 1초로 바꿔주는 거죠. 나머지 30배속, 60배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0배속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60초, 즉 1분을 촬영하면 1초 분량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삼각대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곳에 거치해 놓고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을 하이퍼랩스를 이용을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랩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박스 같이 나오죠. 자, 여기에 0000이고요. 그 옆에 10초, 11초 바뀌게 되죠. 자, 여기서 15초가 되게 되면 왼쪽 부분에 1초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15초가 흘렀을 때 1초의 분량이 지키고 30초가 흐르면 2초가 지키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정확히 15초는 아니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분량을 찍을 때까지 그대로 거치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왼쪽에 있는 3초 부분이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경과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염두에 두고 찍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 사진이라든지 또는 일반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피사체든 빠르게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지금 거의 3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실제 찍히는 시간은 11초가 되는 거죠. 자, 멈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영상은 일반적인 카메라로는 찍을 수가 없죠. 이런 하이퍼랩스 기능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나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던 시간의 흐름을 표시할 때 흔들리는 나뭇잎이라든지 자동차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지나가게 만들죠. 자, 이 효과도 하이퍼랩스를 이용해서 간단히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하이퍼랩스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적당한 속도를 주셔야 되겠죠. 10초를 줘서 지나가는 차들 촬영하는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효과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하이퍼랩스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가 움직이는 게 빠르게 찍혔겠죠. 자, 멈추고 플레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아래쪽에 찍힌 영상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나뭇잎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보여주게 되죠. 이런 거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시간이 흘렀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빠르게 돌려주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만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멈춘 상태에서 피사체를 찍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면서 피사체를 찍는 하이퍼랩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많이 이용을 하시죠. 숲길을 걷는다든지 또는 도심을 걷는다든지 할 때 주변 풍경을 보여주면서 걷는 그런 영상을 찍을 때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하이퍼랩스를 이용하면 멋진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속도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서 속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 내가 걸어가면서 찍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을 찍는 30배속 속도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 버튼 누르고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브이로그 같이 내가 걸어가면서 하이퍼랩스로 찍어 봤는데요. 자, 영상을 플레이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주위 풍경을 멋있게 찍어 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간다 할 경우에는 지금 30배속으로 잡아놓은 하이퍼랩스를 15배속이나 또는 10배속으로 줄여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걸음 속도나 영상 결과물을 보시고 속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외출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많이들 여행도 다니시고 외출하시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멋지게 찍어 보시면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겠죠. 하이퍼랩스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든 하이퍼랩스 영상에 음악을 넣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영상을 전송을 할 경우에도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 있으면 보는 사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하이퍼랩스 영상을 찍으셨으면 이왕이면 음악도 넣어서 좀 더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연필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저는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이 옆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런 메뉴들이 위쪽이나 아래쪽에 나와 있게 되겠죠. 자, 찾아보시면 똑같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상단에서 점 3개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하이퍼랩스 영상에 다른 영상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영상을 이어 만들지 않고 이 영상에 음악만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음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음표 모양 누르게 되면 음악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음악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음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 주제가 나오죠. 편안한, 여유로운, 활기찬, 감성적인, 사랑스러운 여러 가지 있죠. 구름이 지나가는 하이퍼랩스 영상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악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 음악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음악이 괜찮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선택하고 뒤로 돌아가시면 해당 음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해당 음악 선택하시고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음악이 들어간 하이퍼랩스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내장 메모리 DCIM 비디오 에디터에 동영상이 저장돼 있다고 나오죠. 자, 뒤로 돌아가서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음악을 첨부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이퍼랩스 영상에 음악을 추가해서 하나의 멋진 영상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이퍼랩스로 찍은 영상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하이퍼랩스 영상은 IB96 운영자님이 차량 운행 중에 찍은 하이퍼랩스 영상인데요. 이 경우는 30배속으로 찍지 않고 5배속으로 찍으셨습니다. 각각 배속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꼭 그 배속으로 찍을 필요는 없죠. 본인이 보기에 이게 더 낫다 싶으면
해당 배속을 이용해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 5배속으로 찍긴 했지만 오히려 30배속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죠. 걸어가는 사람을 30배속으로 찍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고, 이 경우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끝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5배속이나 10배속으로 찍는 게 더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몰 영상을 제가 찍어 봤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일몰 광경을 찍어 봤습니다. 자, 이 경우는 60배속으로 찍었습니다. 즉 60분을 찍으면 1분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자, 태양이 이렇게 넘어가는 일몰이 굉장히 멋지게 찍혔죠. 지금은 도심에서 찍어서 이렇지만 여행지에 가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정말 멋지게 나올 거예요. 여행 가시는 분들 꼭 일출이나 일몰 사진 이 하이퍼랩스로 찍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야간 영상인데요. 방송 보시면 이런 영상들 많이 나오죠. 전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찍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정도로 찍힌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능이죠.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자동차 라이트에 빗줄기를 만드는 이런 영상도 간단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높은 곳에서 찍으면 더 멋지게 나오긴 하겠지만 꼭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반 눈높이에서 찍더라도 멋지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로 찍은 야간 하이퍼랩스인데요. 어때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죠? 자, 이렇게 하이퍼랩스로 찍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하이퍼랩스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영상들을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찍어보도록 하세요. 특히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결과물이 더 잘 나오게 되겠죠. 특히 야간의 저조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성상 스마트폰 촬영에 특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평과 수직이죠. 아무리 사진을 잘 찍었다고 하더라도 수평과 수직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불안한 사진이 되죠. 그래서 수평과 수직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찍으시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항상 격자선을 꺼내 놓고 찍으시죠. 자, 격자선을 꺼내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혀 놓은 상태죠. 세로로 세우게 되면 상단에 나오고요. 가로로 눕히게 되면 여기 설정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설정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수평 수직 안내선이라고 나오죠. 자, 이 수평 수직 안내선을 꼭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또 하나는 촬영 구도 추천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구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스마트폰에서 구도를 추천을 해주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구도 추천도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시면 사진 찍기가 좀 더 편리해지겠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앙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고요. 노란색 선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구도 추천이 되겠습니다. 베스트 샷이라고 아래 보이죠? 만약 카메라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노란색 선이 없어졌죠? 카메라를 움직여서 이렇게 제대로 된 위치에 놓게 되면 베스트 샷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찍으면 제일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찍어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베스트 샷으로 구도를 잡아 놓고 이 상태에서 변형하시면 구도 잡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배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1배의 배율이죠. 자, 이 배율을 높이면 확대를 해서 찍을 수가 있죠. 자, 3배를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3배로 확대되고 5배 터치하면 5배, 10배 터치하면 10배까지 확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배 아래에 있는 0점 단위로 들어가는 배율은 광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이게 되는 건데요. 광각을 찍으면
똑같은 공간 안에 더 넓은 구역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래서 광각 사진을 찍게 되면 웅장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단점이 있죠. 왜곡이 되겠죠. 자, 중앙에 있는 부분은 왜곡이 덜 되겠지만 양쪽에 있는 부분은 많이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물 사진 같은 거 찍으실 때는 1배 이하의 광각으로 찍게 되면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많이 왜곡이 되겠죠. 자, 광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좀 더 넓게 보이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측과 좌측은 왜곡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1배로 놓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찍으실 때 항상 이렇게 기준값 1배로 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배율을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S24 울트라 기종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갤럭시 S24 울트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기종에 따라서 기능들은 다르겠지만 기본 기능은 동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배까지 보이게 되지만 여러분에 따라서는 5배 또는 3배까지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측에 보시면 인물, 사진, 동영상, 더보기라고 나오죠. 자, 지금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인물 사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인물 사진을 선택하는 순간 배율도 3배로 바뀌죠. 자, 이 3배의 배율은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의 뒷 배경이 흐려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죠. 자, 이 3배가 가장 적당하게 흐려지는 효과를 보여주는 배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게 되면 보통 3배로 많이 찍게 되는데요. 자, 이 인물 사진 기능은 꼭 인물 사진뿐만이 아니고 사물을 찍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감성적인 그런 사진들 찍으실 때 3배 배율로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벤치라든지 이런 기둥, 손잡이 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물을 중심으로 찍고 나머지는 전부 흐려서 SNS 같은 곳에 올라온 그런 감성적인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런 사진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기둥 부분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나머지 뒤로 갈수록 많이 흐려지죠. 그래서 이 뒷배경은 완전히 뿌옇게 흐려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인물 사진은 이렇게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길 가다가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물이든 이런 식으로 인물 사진을 이용을 해서 찍게 되면 감성적인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이런 식으로 찍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도 많이들 찍으시는데요. 동영상 선택해서 찍을 수 있고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프로와 프로 동영상이 있죠. 프로의 경우에는 노출값이나 ISO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정을 해서 찍는 것인데 바로바로 찍을 경우에는 잘 쓰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프로 동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라든지 음식 사진, 파노라마, 슬로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좌측에 보시게 되면 16:9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1:1, 16:9, 4:3 풀이라고 나오죠. 1:1의 경우에는 보통 SNS 사진에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이렇게 가로 세로가 동일한 비율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9는 보통 영상에서 많이 쓰이는 사이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3은 일반 카메라에서 쓰이는 가로 세로 비율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사용자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많이 이용하시는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 4:3 사이즈를 이용을 하죠. 사진의 기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풀 사이즈죠. 이 풀 사이즈는 스마트폰의 가로 세로 화면비에 맞춰서 찍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경우는 스마트폰 사이즈에 따라서 비율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타이머 기능인데요. 타이머 선택하면 2초, 5초, 10초로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2초로 선택하고 그 다음 셔터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찍게 되면 카메라 앱을 종료하고 다시 열었을 경우 계속 2초로 지정이 돼 있어요. 꼭 이거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물론 셀카 같은 거 찍을 때도 타이머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 다음은 12M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사진의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12M의 경우에는 1200만 화소고요. 50M은 5000만 픽셀이죠.
그 다음 200M은 2억 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높여줄 수 있는데, 당연히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셔터를 누르고 잠시 기다려야지만 제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용량도 굉장히 커지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셔터 버튼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카메라를 움직이시는데요. 자, 이러면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자,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는 내가 셔터를 눌러서 찍는 순간 앞과 뒤에 일정한 시간 동안 화면을 분석을 해서 전부 조합을 한 다음 최적의 화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찍자마자 바로 화면을 돌리게 되면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항상 셔터를 누르시고 1, 2초 정도 있다가 카메라를 움직이도록 하세요. 자, 이거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기능은 갤럭시 24의 기능인데요. 지금 후면 카메라죠. 만약 앞면 카메라로 바꿀 경우에는 셔터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앞면 카메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카메라 앞뒷면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갤럭시 24의 경우에는 화면을 터치해서 스와이프해서 앞면과 뒷면 카메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스와이프를 하면 카메라가 앞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터치해서 스와이프하면 뒷면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저는 가로 상태로 찍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로 상태에 돌려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로 상태일 때는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필터와 얼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얼굴을 주게 되면 얼굴 사진에 특화를 시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우측에서 얼굴에 대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터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여기 우측에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다양한 필터를 즉석에서 활용할 수 있죠. 자, 움직여 볼까요? 따스한, 차분한, 밝은, 겨울, 부드러운, 흑백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필터를 즉석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촬영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셔터 버튼을 많이 누르시는데요. 음성이나 또는 앞에 손을 내밀므로써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촬영 방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음량 버튼 누르기라고 나오죠. 자, 이 경우는 스마트폰에 음량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음성 명령이 있죠. 자, 이 음성 명령을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음성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셔터를 누르기 곤란한 상황에는 음성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일, 김치, 촬영 또는 찰칵이라고 말하면 사진이 찍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플로팅 촬영 버튼인데요. 이 경우 스마트폰을 쥔 손이 셔터 버튼을 누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촬영 버튼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자, 이것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플로팅 버튼이 올라와 있죠. 자, 원하는 곳에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이걸 누르면 바로 촬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손바닥 내밀기죠. 손바닥 내밀기는 후면 카메라는 안 되고요. 전면 카메라만 됩니다. 셀피를 찍거나 셀피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손바닥을 카메라를 향해 내밀어주면 바로 촬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촬영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갤럭시 S24 기능 중에 듀얼 레코딩이 있죠. 자,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듀얼 레코딩이라고 있습니다. 이 듀얼 레코딩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큰 화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작은 화면이 하나 있죠. 내가 원하는 카메라로 바꿀 수도 있고 배율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도나 배율로 찍을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서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장 옵션이 나와요. 자, 이 저장 옵션을 이용하면 하나의 동영상으로 이 화면 전체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렌즈별로 동영상을 각각 저장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화면 중간에 이런 네모 사각형 4개가 있는 표시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전면이라고 있고 울트라 와이드, 와이드, 망원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앞면과 뒷면 카메라를 따로따로 저장하게 되고요. 울트라 와이드를 선택하면 하나는 울트라 와이드로 찍히고 하나는 일반으로 찍히고요.
와이드, 망원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촬영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전면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는 전면으로 찍혀서 저장되고 하나는 울트라 와이드로 찍혀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저는 와이드와 전면 두 가지로 해볼게요. 자,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위쪽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사각형이 보이고요. 여기도 있죠. 자, 와이드는 사각형 안에 까만색이 보이고요. 전면은 그냥 사각형으로 나오죠. 크게 보이는 화면이 전면이 되겠고요. 작게 보이는 화면이 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저는 전면을 작게 보이게 할게요. 자, 그러면 와이드 부분이 크게 나오는 화면이 되겠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후면 카메라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전면 카메라가 되겠죠. 자, 두 개를 동시에 찍어서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은 갤럭시만의 특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활용도도 매우 높아요. 많이 이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사진들을 SNS나 인터넷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은 확실하게 표시를 해두면 더 좋겠죠. 그래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워터마크라고 있어요. 자, 이 워터마크를 들어가시게 되면 워터마크에 표시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죠.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날짜, 시간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위치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글꼴과 어느 위치에 정렬할지 나오게 되죠. 자, 사용함으로 바꿔 볼게요. 자, 그 다음 날짜, 시간 다 넣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자, 이렇게 워터마크가 삽입이 되게 되죠. 내가 찍었다는 것을 확실히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사진 도용도 많이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적어도 스마트폰 화면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고 찍으시면 좀 더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잘 기억해 놓으시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외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번 시간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광고보다 더 광고 같은 멋진 사진을 간단하게 찍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도 광고 사진 같은 멋진 사진을 찍어보세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하게 되면 셔터 버튼 위쪽에 기본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사진, 동영상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만 가능한 다양한 촬영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노라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의 기본 촬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노라마 기능은 일반적으로 셔터 버튼을 눌러서 찍는 한 장면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돌리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풍경을 같이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파노라마의 장점이죠. 자, 그런데 이 파노라마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풍경이 사방으로 둘러싸진 그런 풍경이 좋고요.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풍경은 왜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쁘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카메라를 돌리기 때문에 일렬로 늘어서 있는 풍경의 경우에는 현재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리와 돌렸을 때 저쪽에 있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 주위로 둘러싸여 있는 풍경의 경우에는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모든 거리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 주위로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풍경일 경우에 가장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파노라마로 찍을 경우에는 0.5배와 1:1 배율 두 가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0.5가 되면 광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왜곡이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넓은 구역을 찍을 수 있고요. 1:1 배율로 하게 되면 크게 나오는 대신에 0.5배에 비해서는 왜곡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일단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 멈춰 있는데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알아서 그 방향을 감지해서 사각형 모양이 따라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멈춥니다. 그 다음 찍힌 사진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주위 풍경이 넓게 찍히게 되겠죠.
자, 저는 지금 삼각대에 고정을 해놓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있는 이 하얀 박스 상단과 여기 있는 하단 부분이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겠지만 만약에 손으로 들고 찍게 되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손으로 들고 찍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진의 결과물이 좋게 나오진 않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임이 있더라도 벗어나는 부분은 알아서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단에 있는 빈 공간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상하로 너무 많으면 제대로 나오지가 않겠죠? 되도록이면 상하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찍으셔야 됩니다. 위치가 바뀌게 되면 결과물에서 피사체들이 중복해서 나오거나 밀려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걸어가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걸어가면서 찍습니다. 자, 이렇게 찍게 되면 사진이 밀리게 돼요.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걸어가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찍힌 사진인데요. 자, 확대를 해보시면, 자, 어때요? 이런 가로등이 중복해서 나오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제자리에서 찍는 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되도록이면 걷지 마시고요. 정확한 위치에서 회전만 하면서 찍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찍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 찍는 파노라마 사진의 기본 촬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가로로만 찍는 게 아니고 세로로 있는 파노라마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사각형 모양이 좌우측으로만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찍히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세로 방향으로 이 화살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 대신 셔터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셔터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각형 모양이 위아래로 나오죠. 자, 이렇게 위아래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은 다음 셔터 버튼을 멈춥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웅장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기존의 촬영 방법으로는 이렇게 상하가 긴 웅장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죠.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멋지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카메라를 가로로 들고 위로 올렸기 때문에 세로로 찍었을 때에 비해서는 오른쪽과 왼쪽 부분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넓게 상하 파노라마로 찍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가로로 찍을 때도 세로로 세워서 가로로 찍게 되면 좀 더 위아래 공간이 많이 나오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세워서 가로로 긴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두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위의 공간과 아래에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가로 사진에 비해서는 상하 공간을 더 넓게 잡아줄 수 있죠. 자, 여기서 파노라마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움직여 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위와 아래 공간이 넓게 나오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줄 수 있어요. 자, 결과물 볼까요? 자, 그러면 좀 더 넓게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찍어 보시고 가로 사진이 나을지 세로 사진이 나을지 주변 풍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제가 찍는 장소의 경우에는 아래쪽과 위쪽에 별다른 게 없겠지만 만약에 빌딩들이 높이 서 있다거나 또는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피사체가 많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로로 찍게 되면 좀 더 웅장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가로로만 찍거나 세로로만 찍거나 하지 마시고 가로 세로를 바꿔가면서 좀 더 피사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찍어주시면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분신술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파노라마로 또 찍을 수 있는 게 분신 사진 같은 것들 많이 찍으시죠. 자, 그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노라마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얀색 박스가 손을 지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손을 완전히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찍힌 거죠. 자, 이때 다시 앞에다가 또 하나를 놔요. 그러면 또 그 부분이 찍히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로 지나갑니다. 자, 손을 완전히 지나갔죠? 자, 그 다음 다시 앞쪽에 손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신술 사진 같이 찍을 수가 있죠. 동일한 사람을 여러 명이 나오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사람이 여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화면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에 잔상이 남지 않고요. 여기서 새로 찍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서 있고 카메라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나가면 그 사람은 그 위치를 벗어나서 이쪽에 와서 서 있는 거죠. 카메라 바깥에 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찍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또 왼쪽에 와서 서 있겠죠. 그때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잔상이 생겨서 바깥쪽에 서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카메라가 돌면서 또 찍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분신 사진을 찍을 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자, 이렇게 피사체가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 버리면 그 잔상이 남기 때문에 피사체는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이 카메라 뒤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피사체를 지나갔어요. 그러면 피사체는 이렇게 카메라 뒤를 돌아서 그 다음 찍을 위치로 가서 서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찍어야만 잔상 없이 제대로 깔끔한 분신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노라마 버튼을 누르고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피사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카메라를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피사체는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피사체가 위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움직여서 그 피사체를 또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피사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직이고요. 자, 안 보이게 되면 또 피사체는 이동하겠죠. 자, 다시 또 카메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이동한 다음 다시 피사체가 보이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직인 다음 그 다음 피사체는 또 이동하게 됩니다. 카메라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또 피사체가 보이게 되겠죠. 자, 전부 찍었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여러 명이 있는 그런 모습을 재밌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제가 다른 곳에서 세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게 되면 절대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노라마로 세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웅장하게 찍히게 되고요. 제한된 이 사진 공간 안에 더 많은 경치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넓은 피사체나 또는 높은 피사체를 찍을 경우에는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어주시면 여러분이 광고에서나 또는 영화에서나 보던 그렇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이죠. 외부에서 사진 찍을 때 꼭 이런 식으로 찍어 보도록 하세요.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해서 광고 사진 같은 행성 사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노라마 사진을 응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파노라마 사진을 찍게 되면 가로가 길게 찍히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공간이 작아지게 되면 한정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죠. 자, 그런 파노라마 사진을 돌려서 행성 사진을 찍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사진은 CF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파노라마 사진이 있을 경우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앱도 설치해서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티니 플래닛이라는 앱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티니 플래닛 글로벌 포토라는 앱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기로 나오겠죠. 티니 플래닛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중에 파노라마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물이라든지 또는 나무가 서 있는 풍경이라도 나무의 높이가 불규칙적이면 좀 더 멋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풍경이 나왔죠?
자, 여기서 끝부분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행성 사진을 만들게 되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이 너무 넓게 나오면 이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은 너무 많이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구역을 잡아줍니다. 끝에 걸치는 부분이 많으면 좋지 않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잡았어요.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파노라마 사진을 말아서 행성 사진 같이 찍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메뉴가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메뉴에서 벌지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왜곡의 정도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말아 들어가면서 왜곡이 많이 되고요.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왜곡이 덜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요. 트위스트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줌은 좀 더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이 상태는 바깥쪽으로 말았죠. 자, 이번에 그 아래에는 웜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안쪽으로 말아줍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사진을 말아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버트를 이용을 해서 바깥쪽으로 말아주거나 안쪽으로 말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스핀을 줄 수가 있죠. 자, 저는 바깥쪽으로 말아볼까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어드밴스드를 보게 되면 이 행성 사진을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트로 바깥쪽으로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아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여러분이 CF에서 많이 보던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던 합니다. 그러면 해상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아웃풋 레솔루션은 저장할 때 어떤 해상도로 할지 지정을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고해상도가 좋겠죠. 하지만 최고 고해상도로 올리게 되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디움과 익스포트 노멀리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익스포트 합니다. 자,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앱이기 때문에 광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 건너뛰기 합니다. 자, X 누르시면 광고는 건너뛰면서 이렇게 내가 만든 사진을 행성 사진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갤러리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행성 사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사진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고 영화나 CF에서 보던 멋진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사진 찍으실 때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지만 사진 촬영의 기본기 없이 찍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사진을 찍기 어렵죠. 이번 시간은 사진 촬영의 기본기인 초점과 노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평과 수직 그리고 초점이죠. 수평과 수직은 사진의 구도를 잡을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초점이나 노출은 모든 사진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평과 수직의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은 쓸모가 없는 사진이 되어버리니까 초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초점의 기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이렇게 인형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지금 인형을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뒷 배경은 전부 흐려지고 인형은 선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초점이 인형에 맞은 상태가 되겠고요. 인형을 치우게 되면 초점이 뒤쪽으로 맞게 되죠. 자, 스마트폰의 자동 모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알아서 맞춰주게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초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초점을 이렇게 인형에 맞춰 주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4 기종이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근접 초점 향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이 켜 있게 되면 앞쪽과 뒤쪽으로 전부 초점이 맞게 되죠. 자, 사진을 찍다 보면 뒤쪽도 초점이 맞아야 되고 앞쪽도 초점이 맞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기능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을 꺼 주셔야 되겠죠. S24 이전 기종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 기종은 이렇게
앞쪽에 피사체를 가져다 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뒷 배경은 흐려지고 앞쪽에 있는 피사체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 기종은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멀티 포커스를 이용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죠. 멀티 포커스의 경우에는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더보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프로라고 있죠? 프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포커스에 보면 멀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이 있고 중앙이 있죠. 그 이전 기종의 경우에는 멀티 포커스를 이용을 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피사체와 배경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근접 초점 향상 기능 같이 제공이 되지는 않아요. S24만의 특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커스를 앞쪽에 있는 피사체에 맞추게 될 경우 뒷 배경은 흐려지게 되겠죠. 자, 이때 앞쪽에 있는 피사체와 뒷 배경의 거리가 멀수록 이렇게 좀 더 뿌옇게 되겠죠. 자, 이걸 보통 보케라고 부르죠. 뒷 배경 흐리기인데요. 이 뒷 배경이 피사체와 멀수록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사체와 뒷 배경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피사체와 뒷 배경이 거리가 가까워요. 이렇게 되면 피사체와 배경이 모두 선명해지죠. 이럴 경우 심도가 얕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도가 얕다는 것은 피사체와 배경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배경이 많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자, 그렇게 되면 배경이 뿌옇게 흐려지게 되죠. 보케가 많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는 심도가 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초점은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맞춰야 되죠. 자, 지금은 여기 있는 인형의 피사체를 맞춘 상태인데 인형 말고 저 뒤에 있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프로 모드를 이용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정교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지금같이 자동으로 촬영할 경우에는 내가 찍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피사체를 터치해서 초점, 즉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즉석에서 빠르게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해서 초점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르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배경에 나무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뒤쪽에 있는 나무에 초점이 맞게 되고요. 앞에 있는 인형은 어떻죠? 앞에 있는 인형은 뿌옇게 나오죠. 자, 일부러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죠. 뒤쪽에 좀 더 주목감을 주기 위해서 앞쪽을 일부러 흐리고 뒤쪽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드는 연출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터치를 했을 때 하얀색 동그라미가 나오고 아래쪽에 전구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은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초점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전구는 밝기가 되겠죠. 여기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얀색 동그라미가 노란색 동그라미로 바뀌고요. 위쪽에 보면 자물쇠 모양이 걸려 있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앞에 있는 피사체를 치우더라도 계속 내가 지정한 거리에 초점이 맞아 있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카메라를 움직이더라도 계속 초점은 그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면 나무가 선명하게 보이다가 자, 그 다음 뒤로 빠지면 어때요? 계속 초점이 맞지 않고 뿌옇게 나오죠. 여기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를 한 번 더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제가 가까이 가면 거기에 맞춰서 초점이 맞게 되고요.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초점이 맞아지게 되겠죠. 원하는 물체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초점이 맞게 됩니다. 자, 이게 자동 모드가 되겠죠. 자, 보통 찍을 때 수동 모드보다는 자동이 편하죠. 그래서 보통 자동 모드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수동 모드인 프로 모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 모드에 숙달이 되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수동도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수동 모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초점 아래에 있는 밝기인데요. 자, 밝기 부분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보통 노출이라고 부르죠. 자, 저는 이 부분의 어둡기가 좀 더 밝아지면 좋겠어요.
이 부분의 밝기가 다른 부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럴 경우 이 부분을 터치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노출을 잡고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밝아지죠? 자, 이 노출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밝게 할 수가 없고 사진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밝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밝기를 올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전부 밝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밝게 올리기 위해서 무작정 올리게 되면 다른 부분은 과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촬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저는 뒷 배경을 뿌옇게 흐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경우는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경이 뿌옇게 흐려지면 굉장히 사진이 멋있게 보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가 멀수록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가깝게 찍지 마시고 멀리 떨어뜨려서 찍으시면 배경 흐림 효과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잘 활용을 하면 멋진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쪽에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나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뒷 배경에 초점을 맞춰주게 되면 나무는 뿌옇게 나오고 배경이 선명하게 나오죠. 자, 일부러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앞쪽에 있는 나무에 초점을 맞춰주고 배경을 뿌옇게 흐리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완전히 보이지 않고 부분만 보이면서 뒷 배경을 흐리는 이렇게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항상 중앙에 들어오게 찍으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분만 보이더라도 선명하게 찍어주시면 이런 사진도 멋진 사진이 될 수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 사진은 앞쪽 벤치 손잡이 부분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앞쪽에 초점을 맞추고 뒤쪽은 뿌옇게 흐리면 이런 사진도 멋진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초점을 맞추고 밝기 조절을 좀 더 해주시게 되면 이런 자동 모드에서도 수동 모드 못지않은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으실 때 반드시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한번 터치를 하셔서 선명하게 보이게 초점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 밝기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 주셔서 찍으시는 것을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찍은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아무리 후보정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원본 상태가 깔끔한 것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초점과 노출을 잘 맞춰서 찍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노출과 초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찍으실 때 그냥 찍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찍어 보시면 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